마음의 비타민, 은빛 철학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던 적 말입니다. 분명 큰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한쪽 가슴이 묘하게 무겁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말하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저녁을 차려도 입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밤이 되어 자려고 누워도 며느리가 했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그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것도 아니고 속이 좁은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서운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남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감정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어머니를 밀어내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로 어머니가 싫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운한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었다니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운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의도입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다고 해서 며느리의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고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요? 세대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말을 배운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무례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시작되고 그 차이를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시어머니께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결정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말 자체가 버릇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묻고 여쭙고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느리의 말이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 나이에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의 며느리들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을 예의 없음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느리의 말이 서운할 때 그 서운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에게 말 좀 예쁘게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듣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한번 생각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 저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 질문 하나가 수십 번의 다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밤잠 설치는 서운함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내가 참아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8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며느리의 말이 서운해지는 순간들, 그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끊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71살 순옥 씨는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이 크신 분이라 장바구니가 늘 무겁습니다. 갈치 2손, 애호박 대여섯 개, 두부 4모, 콩나물 1봉지,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참외까지. 집에 돌아와 참외를 씻으며 순옥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오늘 참외 좋은 거 샀다. 저녁에 올 때 가져가. 며느리 은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니 참외요? 저희 요즘 과일 잘 안 먹어서요. 괜찮아요. 순옥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진짜 달아. 한번 먹어봐. 내가 골라온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과일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 씨는 참외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알아서 살게요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참외 사온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신경 쓰지 말라니. 내가 언제 신경 썼다고. 그날 저녁 순옥 씨는 참외를 혼자 깎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순옥 씨는 참외를 좋아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며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참외를 샀습니다. 그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걸까요? 알아서 할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이 순옥 씨에게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사오는 거 별로예요. 저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들렸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의도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볼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종종 틀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중립적인 말도 공격으로 들리고 짧은 대답도 무시로 느껴집니다. 한번 며느리 은지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지 씨는 요즘 아이들 간식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과일도 당분이 높아서 일부러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일 잘 안 먹어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 는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저희 것까지 챙기시면 힘드실 텐데 라는 생각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순옥 씨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해는 오해의 극복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대를 통해 걸러서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순옥 씨는 평생 시어머니께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말 자체가 당신 도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도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은지 씨의 세대에서 알아서 할게요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뜻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드리려는 표현입니다. 같은 말, 다른 의미. 이 차이를 모르면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순옥 씨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저 아이가 정말 나를 밀어내려고 저렇게 말한 걸까?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오해를 막아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 아이의 말투가 서툰 것이지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야. 이 문장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도 덜 다칩니다. 며칠 후 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저번에 참외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서운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한테 덜 신경 쓰게 하려고 한 거였구나.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짧게 했나 봐요.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저희가 과일을 줄이고 있어서 그랬어요. 순옥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사기 전에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 순옥 씨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순옥 씨가 듣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로 들어보십시오. 그 작은 전환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화요일 저녁 73인 영자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왜? 며느리 수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빠른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바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가족 모임 있잖아요. 저희 그날 못 가요? 준영이 학원 특강 있어서요. 아, 그래? 오랜만에 가족 모임인데. 네, 그건 아는데요. 준영이 시험이 코앞이라서요. 죄송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쁘니까 짧게 말한다. 가족 모임인데 학원 특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다고 끊을게요. 영자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텔레비전 뉴스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영자 씨는 대답했지만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바쁜 일이었나? 30초만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아니, 무시당한 거다. 그 생각이 며칠 동안 영자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잠시 며느리 수빈 씨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빈 씨는 그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오후 내내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이 다가오는데 전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가장 급한 연락만 먼저 한 것입니다. 수빈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날짜 변경 먼저 말씀드리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지. 어머니도 바쁘실 텐데. 짧게 끝내는 게 서로 편하겠다. 수빈 씨에게 짧게 말할게요는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자 씨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랑 오래 얘기할 시간 없어. 너는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너는 그냥 연락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같은 문장, 정반대의 해석. 이 간극에서 갈등이 자랍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하나는 정보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못 가요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관계의 신호가 함께 전달됩니다. 천천히 미안한 말투로 전달하면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가 됩니다. 빠르게 사무적인 말투로 전달하면 당신은 그냥 연락처 중 하나예요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수빈 씨는 정보 전달에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 씨는 관계 신호를 읽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의 언어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영자 씨가 며느리를 이해하려면 며느리의 세대에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짧게 말할게요는 무례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빠르게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짧습니다. 이메일도 두세 줄입니다. 긴 전화 통화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세대의 언어인 것입니다. 영자 씨의 세대에서는 중요한 일일수록 길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얼굴을 보며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할게요가 무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영자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감정과 해석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짧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과 해석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무시했을 수도 있고, 정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 중에서 굳이 가장 아픈 해석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바꾸어도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며느리야, 오랜만에 하는 통화인데 짧으면 난 좀 서운하더라. 바쁜 건 알지만 안부도 전해주면 고맙겠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아이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수빈아, 저번에 바쁜데 연락해줘서 고마웠어. 나중에 시간 될 때 차 한잔 하자.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번에 너무 급하게 끊었죠. 제가 그날 회사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영자 씨는 그 답장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자 씨가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짧게 말할게요가 들릴 때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세대에서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서운하시면 조용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절 다음 날 70살 정숙 씨의 집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과일이 놓이고 따뜻한 차가 올려졌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정숙 씨와 며느리 유진 씨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이들 방학 때 시골집 가자. 거기 공기도 좋고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유진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방학 때 다른 여행 계획이 있어요. 이번 방학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계획이랑은 좀 달라요. 정숙 씨는 멈칫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가? 내가 뭘 모른다는 건가? 그냥 싫다고 하면 되지. 왜 내 생각을 틀렸다고 하나? 정숙 씨는 웃으며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정숙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한 말이 뭐가 이상했나? 시골집 가자는 게 뭐가 문제지? 그 생각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며느리 유진 씨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진 씨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지,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흔히 쓰입니다.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유진 씨는 시어머니를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요. 어머니 생각은 이해하지만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숙 씨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숙 씨의 세대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드물게 쓰입니다. 특히 우서른에게 생각이 다르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돌려서 말하거나 그냥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에게 유진 씨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구나.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위협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정체성이나 가치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내가 틀렸다, 내가 부족하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내가 해온 일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진 씨의 말은 정숙 씨의 헌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번 방학 일정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며느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나도 의견이 있다는 선언이지요. 그것을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대화는 끝이 나고 그것을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대화가 계속됩니다. 정숙 씨가 그래, 내 생각은 뭔데?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유진 씨의 계획을 듣고 그것도 좋겠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날의 대화가 훨씬 따뜻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바로 그래, 내 생각은? 이라고 묻기가 어렵습니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이다. 이 문장을 되뇌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저번에 방학 여행 얘기했잖아. 어디로 갈 계획이야?
유진 씨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요. 아이들이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전화를 끊고 정숙 씨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다름의 표현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 관계가 넓어지고 다른 것을 거부하면 관계가 좁아집니다. 며느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가을 어느 날 오후 68살 명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이사해요. 다음 달에요. 명희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사? 어디로? 왜 갑자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요. 유진이가 좋다는 동네가 있어서 거기로요. 명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이라니. 언제 결정했어? 왜 나한테는 미리 안 알려줬어?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며느리 은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할 일이라서요. 어머니께 여쭤보면 어머니도 고민하실 것 같아서 결정하고 나서 말씀드리려 했어요. 명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일, 어머니께 여쭤보면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 말이 명희 씨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 의견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통보받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명희 씨는 거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은정 씨의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은정 씨는 이사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출퇴근 거리, 집값, 대출 이자, 수십 가지를 따져보고 남편과 밤마다 의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려였습니다. 은정 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걱정하시겠지. 결정되고 나서 알려드리는 게 어머니 마음이 편하실 거야.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희 씨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기에는 세대 간의 경계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명희 씨의 세대에서 가족의 큰 결정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결혼, 진학, 직장, 부모님께 여쭤보고 의견을 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명희 씨에게 며느리의 저희가 결정할게요는 단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정 씨의 세대에서 성인 자녀의 결정은 성인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리되 결정은 스스로 합니다. 그것이 독립이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매번 여쭤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역설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이다. 명희 씨가 아들 내외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배제당했다는 느낌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아들 내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희 씨가 아들을 잘 키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명희 씨의 서운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한테 미리 안 알려줬어? 나는 뭐야라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결정 내리느라 고생했네. 새집 구경 가도 되겠니? 이 문장은 서운함을 접어두고 관계를 여는 문장입니다. 며느리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나도 그 안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아들 내외의 새집 입주날이 되었습니다. 명희 씨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며느리 유진 씨가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명희 씨가 화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정리해. 이거 거실에 놓아두렴. 공기 정화에 좋대. 유진 씨가 화분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명희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금 서운했지. 근데 너희가 잘 결정한 거야. 좋은 집이네. 그날 저녁 명희 씨는 새집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결정할게요라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독립입니다. 그 독립을 인정하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 독립을 거부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69살 복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새벽에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복순 씨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명절 음식을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침 8시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소영 씨가 현관에서 큰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올 때 전 사왔어요.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복순 씨는 멈칫했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새벽까지 부친 전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걸 다 하셨어요? 저희가 사온다고 미리 말씀드릴걸. 어머니,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복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고? 내가 새벽부터 한 게 다 쓸데없는 짓이란 말인가? 복순 씨는 웃으며 그래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영 씨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영 씨는 출발하기 전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혼자 다 하실 거야. 우리가 전이라도 사가자. 소영 씨에게 전을 사가는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라는 말도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는 괜찮아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순 씨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한 일은 쓸데없는 일이야. 내가 새벽부터 고생한 건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사온 게 더 나아. 같은 말, 정반대의 의미. 이 간극이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력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들인 노력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힘들게 했을수록
그것이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노력을 굳이 안 해도 됐다고 말하면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복순 씨는 새벽까지 전을 부치며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그 노력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랑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소영 씨도 사랑으로 전을 사온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요. 둘 다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불행은 오해에서 시작되고 많은 오해는 표현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복순 씨와 소영 씨 사이에 있었던 것은 갈등이 아니라 표현의 차이였습니다. 복순 씨는 손수 만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소영 씨는 사오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표현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순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며느리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라는 말 뒤에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됐어요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마음을 읽으면 서운함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의 의미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들인 노력은 가치 있습니다. 새벽까지 전을 부친 그 시간 속에 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해주셔도 됩니다. 고마워. 근데 내가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엔 같이 하자. 이 문장은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너의 배려는 고맙다. 그러나 나의 방식도 존중해달라. 그것을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석 당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순 씨가 만든 전과 소영 씨가 사온 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전이랑 이전이랑 뭐가 달라요? 복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새벽에 만든 거고 이건 엄마가 사온 거야. 둘 다 맛있어. 소영 씨가 복순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엔 저도 일찍 와서 같이 할게요. 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라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걱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노력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들인 시간과 마음은 가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71살 영순 씨는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아침부터 집을 치우고 장을 보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오후 2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현정 씨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영순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인데?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요. 내일까지 내야 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전에 약속한 건데. 현정 씨의 목소리에 살짝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바빠요. 회사 일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순 씨는 부엌으로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갈비가 잘 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먹어야 할까요? 저도 바빠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와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는데. 저도 바쁘다니. 나는 안 바쁜 줄 아나. 그냥 핑계지 오기 싫었던 거지. 며느리 현정 씨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정 씨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입니다. 아래로는 팀원들이 있고 위로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매일 압박을 받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보고서 수정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주말 동안 작업해서 월요일 아침에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현정 씨는 토요일 밤까지 작업하고 일요일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가면 실망하실 것을 알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바빠요라는 말은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제 맘대로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순 씨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너는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너는 그냥 핑계대고 안 오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상황보다 성격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안 오면 바빠서 못 온 것이 아니라 오기 싫어서 안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의 상황을 모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압박을 받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래서 저도 바빠요라는 말이 핑계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 씨의 세계에서 그 바쁨은 진짜입니다.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못 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기꺼이 바라보는 것이다. 영순 씨가 며느리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며느리의 고단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 워라벨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을, 그것을 안다면 저도 바빠요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비찜은 식어가고 혼자 먹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아이도 힘들구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구나. 회사에서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지,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바쁜 거 알아.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고 싶으니까 시간 될 때 알려줘. 이 문장은 며느리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내 바람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현정 씨가 아들과 함께 영순 씨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현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 주에 정말 죄송했어요. 갈비찜 드시고 싶으셨죠? 영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냉동실에 넣어뒀어. 오늘 같이 먹자. 현정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밥 차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바빠요라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진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세계에서 그 바쁨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운하시면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탓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68살 순희 씨의 집에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7살 민서는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민서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이거 한번 보자. 뭐 하는 거야?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유튜브예요. 만들기 영상이요. 순희 씨가 화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야? 할머니가 해볼게.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지은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민서가 알아서 해요. 순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식한가? 손녀한테 태블릿 하나 못 만져본다고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모른다고. 순희 씨는 웃으며 그래,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손녀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은 씨는 태블릿을 여러 번 설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정이 꼬이면 영상이 안 나오고 앱이 사라지고 복구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지시면 설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깎아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번거로움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희 씨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존감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젊은 세대에게 뒤처진다는 느낌, 쓸모없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순희 씨에게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그 두려움을 건드린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구나. 나는 손녀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자아는 모든 말을 공격으로 듣는다. 순희 씨의 자아가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다면 며느리의 말은 공격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며느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태블릿을 못 다루는 것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확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희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모르는 것과 무능한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태블릿을 모르는 것은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씨에게는 며느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 담그는 법, 된장 띄우는 법, 제사 지내는 법. 그것을 며느리가 모른다고 해서 며느리가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희 씨가 태블릿을 모르는 것도 그냥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민서야.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이 문장은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여는 문장입니다. 모른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다. 배우면 된다. 그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태블릿 샀어. 다음에 오면 사용법 가르쳐줘. 민서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튜브 보는 것도요.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잘 배울게.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새 태블릿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왔을 때 순희 씨가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야. 태블릿으로 찍는 거 민서한테 배웠어. 지은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방 배우셨네요. 대단해요.
순희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잖아요라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사실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면 됩니다. 내 가치는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어느 겨울 저녁 70살 경자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경자 씨가 만든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예진 씨는 밥을 먹는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어요도 없고 잘 먹겠습니다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휴대폰을 몇 번 만지작거렸습니다.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예진아, 찌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경자 씨는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뭐가 불만인 걸까?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의 침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예진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진 씨는 그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고 발표는 잘 끝났지만 피드백이 까다로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머릿속에서 발표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는 차 안에서 예진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에도 예진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진 것은 회사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진 씨에게 침묵은 냉담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자 씨에게 그 침묵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내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은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침묵의 해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그 침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개 부정적인 쪽으로 기웁니다. 화가 났나 보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 그러나 침묵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생각이 많아서, 원래 말이 적은 성격이어서, 그냥 편안해서. 경자 씨가 며느리의 침묵을 냉담으로 해석한 것은 경자 씨의 불안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침묵도 함께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경자 씨가 며느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말이 없어도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피곤한가 보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침묵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물론 계속 침묵만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진아, 오늘 힘든 일 있었어? 괜찮아? 이 문장은 침묵을 탓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말이 없어서 서운해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경자 씨는 며느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예진아, 저번에 저녁 먹을 때 내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 회사 일 힘들지? 몸 챙겨. 예진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번에 제가 너무 지쳐서 말이 없었죠. 어머니, 음식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더 컨디션 좋을 때 갈게요. 경자 씨는 그 답장을 보며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피곤했던 거구나.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며느리의 침묵이 냉담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냉담이 아니라 피로일 수 있습니다. 침묵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관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힘들어 보여? 괜찮아? 그 한마디가 침묵의 벽을 녹여줍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서운해지는 순간들. 그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할게요는 거절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할게요는 무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네요는 부정이 아니라 다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할게요는 배제가 아니라 독립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는 거부가 아니라 걱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바빠요는 핑계가 아니라 진심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잖아요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냉담이 아니라 피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로 들어보는 것. 며느리는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언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 악의는 없습니다. 서투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서투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운한 것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를 말하는 것.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말만 하면 서운해하시는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것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이해하고 버텨오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철학 서재였습니다.